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매년 설날이 되면 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230년 전 조선 땅에는 새해가 축복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95년 음력 1월 1일 새벽 한양성 박 판잣집에서 한 가족이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새해 아침 그들은 떡국 한 그릇 먹지 못하고 얼어 죽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795년 음력 1월 1일 새해 첫날 새벽입니다. 한양 성곽 밖 숭례문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 살려. 김서방 내가 다 죽었어. 새벽 추위를 뚫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7살 남짓한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얼어붙어 있었고 아이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쌀 한 톨 없었습니다. 아궁이에는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땔감도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겨울 추위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간 그날 밤, 이들은 불 한 번 지피지 못하고 얼어 죽은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새해인데? 새해 아침인데?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한양 성 밖에서만 5가구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시신들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축복을 빌어야 할 아침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김서방이라 불렸던 남자, 그의 본명은 김득춘이었습니다. 경기도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46살이었습니다. 아내 박씨는 41살, 아들 복동이는 7살이었습니다. 김득춘은 양반도 아니고 상놈도 아닌 그저 평범한 양인이었습니다. 조선의 백성 대부분이 그랬듯이 농사를 지어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이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면 가족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94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해 여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7월 내내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노르물이 바닥을 드러냈고 벼는 말라갔습니다. 8월이 되어서야 비가 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추수철이 되었지만 수확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평년 같으면 쌀 20가마는 거둬들였을 텐데 그 해는 겨우 5가마였습니다. 그나마도 지주에게 절반을 주고 나니 손에 쥐어진 것은 2가마 반뿐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1년을 버티나? 김득춘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은 3가지 큰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첫째는 전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바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군포, 군역 대신 배나 무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결작, 토지 1결당 쌀 2마를 더 내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 수확이 없어도 세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더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김득춘은 겨우 거둔 곡식 중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가족이 먹을 식량은 한 가마도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창덕궁안은 어땠을까요? 정조 임금은 새해 첫날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목욕제계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벽 5시 임금은 사직단으로 향했습니다.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궁궐 주방에서는 수백 명의 궁녀들이 밤을 새워 새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국, 만두, 전유어, 각종 나물과 과일들이 상 위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된 쌀만 해도 100가마가 넘었습니다. 한 가구가 1년을 먹을 수 있는 양이 궁궐에서는 단 하루 아침 식사로 소비되었습니다. 김득춘 가족이 얼어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 궁궐에서는 화려한 새해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새해 아침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이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새해 첫날 복을 빌어야 할 아침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들은 새해조차 맞이하지 못하고 죽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230년 전으로 돌아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94년 음력 1월 1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김득춘 가족은 살아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김득춘은 경기도 광주 지역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소장농이었습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노비도 아닌 그저 평범한 양인 신분이었습니다. 15살 때부터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20살에 이웃 마을 박씨 성을 가진 여인과 혼인했습니다. 박씨 부인도 가난한 농가의 딸이었지만 부지런하고 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에 손을 잡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35살이 되던 해 늦둥이 아들 복동이를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해 애태우다가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김득춘 부부는 아들 이름을 복동이라 지었습니다. 복을 가져다준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놈이 자라서 글이라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김득춘은 아들을 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글 한자 배우지 못했지만 아들만큼은 서당에라도 보내고 싶었습니다. 양반이 되지는 못해도 최소한 글은 깨우쳐서 아전이라도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1794년 설날 아침, 김득춘 가족은 소박한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올해는 농사가 잘 되어서 복동이 서당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소. 김득춘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복동이가 글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살 복동이는 떡국을 맛있게 먹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김득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세배를 다녔습니다. 동네 연장자들에게 절을 하고 덕담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농사 잘 지어서 부자 되게나 건강하게 잘 지내시게. 소박하지만 따뜻한 새해였습니다. 김득춘이 소작을 짓던 땅은 한 양반가의 소유였습니다. 지주는 한양에 살았고 이 땅을 관리하는 마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매년 추수 후에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평년 같으면 20가마를 수확해서 10가마는 지주에게, 10가마는 자기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10가마 중에서 세금으로 3가마 정도를 내고 나면 7가마가 남았습니다. 이것으로 1년을 근근히 버텼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보리쌀과 조를 섞어서 먹고 김장김치와 된장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명절에는 떡도 해먹고 가끔은 막걸리도 한 사발 마셨습니다. 올해도 잘 버텨보세. 김득춘은 매년 봄이 되면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의 1년은 이런 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음력 1월 설날을 쇠고 정월 대보름까지 잠깐 쉬었습니다. 2월부터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3월에는 모내기 준비를 했습니다. 4월 한식 때는 조상 산소에 성묘를 갔습니다. 5월 단오가 되면 모내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논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6월과 7월은 김매기를 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8월 추석이 되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핵곡식으로 송편을 빚어 먹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9월과 10월은 추수였습니다. 온 식구가 총동원되어 별을 베고 타작을 했습니다. 1년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11월에는 추수한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지주에게 절반을 주고 세금을 내고 남은 것으로 1년을 버텼습니다. 12월 동지가 되면 팥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섣달금음에는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조선 백성들의 1년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돌아갔습니다. 흉년만 들지 않으면 굶지는 않았습니다. 김득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94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해 봄 모내기는 잘 되었습니다. 씨앗도 잘 자랐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농사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7월이 되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곧 올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월 내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의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벼가 말라갔습니다. 하늘이시여 비를 내려주소서. 김득춘은 매일 아침 하늘에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메말랐습니다. 8월이 되어서야 비가 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벼는 이미 절반 이상 말라 죽었습니다. 추수철이 되어 보니 평년의 4분의 1밖에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어쩐다. 김득추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20가마를 수확해야 할 논에서 겨우 5가마를 거뒀습니다. 그나마도 지주에게 절반을 줘야 했습니다. 지주는 흉년이든 풍년이든 상관없이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흉년이라고 바치는 것을 줄여달라고. 마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다른 땅 찾아가게. 땅 주인이 얼마나 많은데. 김득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장농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었습니다. 지주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5가마 중 절반인 2가마 반을 지주에게 바쳤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2가마 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전세입니다. 토지에서 나는 곡식을 바치는 것입니다. 영조 때 영정법이 시행되면서 토지 1결당 쌀 3마를 내도록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대동미까지 합치면 1결당 약 16마를 내야 했습니다. 둘째, 군포입니다.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는 군역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군대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무명이나 배를 바쳤습니다. 영조 때 균역법으로 1년에 무명 1필로 줄었지만 그것도 가난한 백성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셋째, 결작입니다. 균역법으로 줄어든 군포의 보충분을 메우기 위해 토지 1결당 쌀 2마를 더 징수했습니다. 이 3가지 세금 외에도 각종 잡세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동부담금, 관아의 운영비, 지방 수령들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돈 등등. 이름도 모를 온갖 세금이 백성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김득춘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가 경작하던 땅은 약 5마지기 1결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평년에 쌀 20가마를 수확했습니다. 지주에게 10가마를 주고 세금으로 전세 3말, 대동미 12말, 결작 2말 합쳐서 18말, 약 2가마를 냈습니다. 그리고 군포로 무명 1필을 바쳤는데 이것을 쌀로 환산하면 약 반가마 정도였습니다. 결국 평년에는 20가마 중 12가마 반을 지주와 나라에 바치고 7가마 반을 자기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1794년은 흉년이었습니다. 수확은 5가마 뿐이었습니다. 지주에게 2가마 반을 주고 나니 2가마 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그대로였습니다. 흉년이라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관아의 아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확이 없는데 어떻게? 그건 내 알 바 아닙니다. 정해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를 맞습니다.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내시오. 김득추는 절망했습니다. 세금을 내려면 2가마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것은 2가마 반뿐이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반가마만 남습니다. 반가마로는 1년은커녕 2달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빚을 내야겠소. 김득추는 마을의 부자 양반을 찾아갔습니다. 곡식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빌려주지 못할 것도 없지. 양반은 턱을 괴며 말했습니다. 대신 내년 추수 때 2배로 갚아야 하네. 지금 1가마 반을 빌리면 내년에 3가마를 갚는 거야. 이자가 100%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득추는 1가마 반을 빌렸습니다. 그것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1가마로 겨울을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1794년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1가마의 쌀로 세 식구가 1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하루 3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것도 물에 쌀을 많이 풀어 죽처럼 끓여 먹었습니다. 배고파요, 아버지. 복동이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봄이 되면 나물도 뜯어 먹을 수 있단다. 김득추는 아들을 달랬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밥그릇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미는 배가 안 고프니 내가 먹어라.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자 쌀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김득추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캤습니다. 솔잎을 뜯어다가 죽을 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흉년이 드니 모두가 굶주렸습니다. 서로 돕고 싶어도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양에 가면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절박해진 김득춘은 가족을 이끌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12월 중순, 김득춘 가족은 한양성 밖에 도착했습니다. 숭례문 근처 판잣집 골목에 빈칸을 하나 얻었습니다. 월세는 없었지만 추위를 막기도 힘든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라도 일자리를 구하면 김득춘은 매일 거리로 나갔습니다. 짐을 나르는 일, 길을 파는 일, 무엇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일감은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바느질품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모두가 궁핍해지니 바느질을 맡길 사람도 없었습니다. 12월 말 김득춘 가족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쌀 한 톨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땔감도 없어서 추위에 떨었습니다. 복동아,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가 뭐라도 구해올게. 김득춘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무엇이든 구걸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사람들도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자기 배도 못 채우는데 남을 도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새해인데? 김득춘은 절망했습니다. 새해에는 떡국이라도 한 그릇 먹여야 하는데 쌀 한 톨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득춘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창덕궁 근처로 갔습니다. 궁궐 뒷문 근처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 더미를 뒤졌습니다. 혹시 버린 음식이라도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쌀뜨물이 버려진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라도 얻어가려고 했습니다. 저기 뭐하는 놈이냐? 궁궐 수비를 써던 군사가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잡아라. 김득춘은 뛰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굶주린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놈이 궁궐 것을 훔치려 했구나. 군사들이 달려들어 김득춘을 때렸습니다. 매가 등과 다리에 쏟아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김득춘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깨어났을 때는 궁궐 담장 밖이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김득춘은 기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리 한쪽 구석에서 쓰러졌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창덕궁 안은 어땠을까요? 섣달 금음 궁궐은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정조 임금은 1752년에 태어나 1776년에 즉위했습니다. 1794년 당시 43세였습니다.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로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겪었지만 개혁군주로서 조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여 학문을 진흥시켰고 수원화성을 건설하여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시내통공으로 상업을 발전시켰고 서울과 노비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라도 모든 백성의 삶을 일일이 알 수는 없었습니다. 섣달 금음 정조는 승정원에서 신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각 지방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니 흉년이 들었다고 하오. 정조가 말했습니다. 예, 전하. 특히 제주도와 황해도 지역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좌의정 최재공이 대답했습니다. 환곡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하라. 정조가 명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하들이 절을 했습니다. 환곡은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이자를 붙여받는 제도였습니다. 흉년에는 이것을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곡이 실제로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서 탐관 오리들이 빼돌렸습니다. 아전들이 횡령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이것을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명령을 내렸고 보고서에는 환곡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조는 백성들이 구제받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양 성 밖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섣달 금음밤 궁궐 주방에서는 수백 명의 궁녀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새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임금이 드실 음식, 데비전의 음식, 왕세자의 음식, 각 궁전의 음식, 신하들에게 내릴 음식까지
수천 명분의 음식을 하루 만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떡국을 끓이기 위해 쌀 10가마를 솥에 부었습니다. 떡을 빚기 위해 방앗간에서는 쌀을 찍었습니다. 만두를 빚기 위해 밀가루를 반죽했습니다. 전유어를 만들기 위해 갖가지 생선과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대구, 민어, 조기, 낙지, 문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온갖 식재료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일도 수북이 쌓였습니다. 배, 사과, 대추, 빰, 감, 곶감, 유자, 석류, 온갖 과일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한 상에 차려지는 음식의 가짓수만 해도 50가지가 넘었습니다. 조심해라. 임금님께 올릴 음식인데 실수라도 하면 큰일이다. 상궁이 소리쳤습니다. 궁녀들은 떨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밤새 일하던 궁녀들 중에는 쓰러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2년, 정신 차려. 일을 끝내야지. 쓰러진 궁녀를 때렸습니다. 일어서게 했습니다. 계속 일하게 했습니다. 궁녀들도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화려한 음식을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차가운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궁녀들은 나았습니다. 최소한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성 밖에서는 아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 3시 정조는 일어났습니다. 목욕제계를 했습니다. 깨끗한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골룡포와 익성관을 착용했습니다. 새벽 4시 정조는 침전을 나섰습니다. 먼저 대비전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에게 새해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비마마 새해 복 많이 받으소서. 정조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도 건강하고 나라도 태평하기를 빕니다. 해경궁이 덕담을 했습니다. 이어서 종묘로 향했습니다. 조상들의 신위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 제1대 태조대왕, 제2대 정종대왕, 정조는 역대 임금들의 신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모두 108번의 절을 했습니다. 새벽 5시 사직단으로 향했습니다. 나라의 평안과 풍년을 비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충문을 읽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신령이시여 우리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어 풍년을 내려주소서. 정조는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새벽 6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해 할애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하, 새해 성수무강 하옵시고 만수무강 하옵소서. 수백 명의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했습니다. 경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정조가 답례했습니다. 할애식이 끝나자 아침 수라상이 들어왔습니다. 떡국, 만두, 전유어, 각종 나물과 과일, 상 위에 가득 차려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정조는 떡국 한 그릇을 들었습니다. 올해도 백성들이 모두 이런 떡국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정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바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 밖에서는 떡국 한 그릇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임금이 좋은 정책을 펴도 중간에서 탐관 오리들이 가로막았습니다. 환곡을 풀라고 명령해도 실제로는 횡령당했습니다. 세금을 줄이라고 해도 지방에서는 오히려 더 거뒀습니다. 정조는 한양 성 안에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백성들이 잘 살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 밖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1794년 12월 31일 밤 김득추는 거리 구석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판잣집에서 박씨 부인과 복동이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미, 아버지는 언제 오세요? 복동이가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떡국 재료라도 구해 오시면. 박씨 부인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김득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멀리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신각 타종이었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새해가 되었구나.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이는 배고픔에 울먹였습니다. 어미,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가 오시면. 하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방 안은 얼어붙을 듯 추웠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뗄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껴안고 떨었습니다. 복동아, 춥지? 네, 어미가 안아줄게. 따뜻할 거야. 팍씨 부인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복동이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복동아, 정신 차려. 팍씨 부인이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팍씨 부인은 아들을 더욱 세게 껴안았습니다.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손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동이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복동아, 우리 아들, 제발. 팍씨 부인은 울부짖었습니다. 새벽 4시쯤 복동이는 숨을 거뒀습니다. 7살, 평생 배불리 먹어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한 번도 서당에 가보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새해 떡국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마저 이루지 못하고 죽은 아이였습니다. 팍씨 부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미가 미안하다. 떡국 한 그릇 해주지 못해서. 눈물이 얼어붙었습니다. 뺨에 흰서리가 앉았습니다. 팍씨 부인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득추는 오지 않았습니다. 거리 구석에서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새벽 5시쯤 박씨 부인의 의식도 흐려졌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먹지 못했습니다.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복동이가 먼저 갔어요. 박씨 부인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곧 갈게요. 눈이 감겼습니다.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새벽 6시쯤 박씨 부인도 숨을 거뒀습니다. 죽은 아들을 꼭 껴안은 채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같은 시각 창덕궁에서는 정조가 사직단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화려한 새해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성 안과 성 밖,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새해 아침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떡국과 만두가 넘쳐났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새해를 축하하는 종소리가 울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죽음의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1795년 음력 1월 1일 새해 아침 7시쯤입니다. 한양 성 밖 판잣집 골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살려. 김서방 내가 다 죽었어. 이웃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득춘 가족의 집 문을 열자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은 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하게. 새해 아침인데? 사람들은 울먹였습니다. 그날 아침 한양 성 밖에서 발견된 시신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판잣집 골목 곳곳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17명이었습니다. 대부분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한양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양의 포도청에서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 밖에서 또 사람들이 죽었다고? 포도대장이 물었습니다. 예, 대감. 이번에는 17명입니다. 아전이 보고했습니다. 요즘 계속 그러는구나. 어디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인가? 대부분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온 유민들입니다. 그렇군. 기록만 해두고 시신은 처리하도록 해라. 예, 대감. 그게 끝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죽음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특히 흉년이 든 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포도청에서는 그저 숫자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 밖에서 아사자 17명 발견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김득춘, 박씨 부인, 복동이, 이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성 밖 공동묘지에 아무렇게나 묻혔습니다. 무덤도 없었습니다. 비석도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후손도 없었습니다. 그저 땅에 묻혀 잊혀졌습니다.
한편 창덕궁에서는 화려한 새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아침 수라를 들었습니다. 떡국, 만두, 갖가지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들면 좋으련만. 정조는 중얼거리며 떡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신하들이 모여 새해 하례를 올렸습니다. 전하, 만수무강 하옵소서. 경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궁궐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성 밖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습니다. 며칠 후 한양 도성 밖의 상황을 조사하던 한성부 관리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전하, 요즘 성 밖에 유민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어옵니다. 유민들이라니? 예, 각 지방에서 흉년을 피해 한양으로 온 백성들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떠돌고 있어옵니다. 그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가? 환곡을 풀어서 죽을 끓여 나눠주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그리하도록 하라. 정조가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관청에서 환곡을 꺼내고 죽을 끓이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서 관리들이 빼돌렸습니다. 환곡 100가마를 꺼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50가마만 꺼냈습니다. 나머지는 관리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죽을 끓여 나눠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물에 쌀을 조금만 풀어서 밍밍한 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양이 적어서 한 사람당 작은 사발 하나씩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로 어떻게 배를 채우나?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구호는 한양 성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성 밖 판잣집 사람들은 아예 구호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도 좀 주십시오. 성 밖 사람들이 애원했습니다. 너희는 한양 주민이 아니잖아. 고향으로 돌아가. 관리들이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고향도 흉년이었습니다. 돌아가봤자 굶어 죽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1795년 1월과 2월 2달 동안 한양성 밖에서만 200명 넘게 굶어 죽었습니다. 포도청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을묘년 1795년 1월 성 밖에서 아사자 87명, 2월 성 밖에서 아사자 115명, 숫자뿐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삶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김득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흉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 전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1795년 2월 제주도에서 올라온 보고가 있습니다. 제주 삼읍에서 흉년으로 아사한 백성이 5천여 명에 이릅니다. 1년 전인 1794년 제주도 인구는 6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1795년에는 4만 7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1만 5천 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대부분 굶어 죽었습니다. 제주도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해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조선 전역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수만 명이 굶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해에도 떡국 한 그릇 먹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새해 복을 빌기는커녕 새해 아침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조선시대 백성들의 진짜 새해였습니다. 1795년 2월 정조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전하, 각 지방에서 흉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좌의정 체제공이 아래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제주도에서만 5천여 명이 굶어 죽었고 황해도와 강원도에서도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정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짐이 백성의 아버지인데 백성들이 굶어 죽게 하다니. 정조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의 재정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나라의 곳간에 쌀이 부족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백성을 구제할 만큼의 곡식이 없었습니다. 환곡을 더 풀 수 있는가? 전하, 환곡도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에게서 곡식을 거두어드리면 어떤가? 전하, 그것은 어렵습니다. 양반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신하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조는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었지만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양반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양반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명목상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었지만
실제로는 소장농들이 부담했습니다. 양반들은 군포도 내지 않았습니다. 군역은 양인들만 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세금의 부담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조는 이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균역법을 만들어 군포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 부족분을 결작으로 메웠습니다. 결작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었으므로 양반들도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갖은 방법을 써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토지대장에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자기 땅을 적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은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숨겨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양전을 실시해서 은결을 찾아내야 했지만 양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방 수령들이 양반들과 결탁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주었습니다. 결국 세금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정조는 탄식했습니다. 어찌하면 백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정조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하며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서울과 노비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규장각 검소관으로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같은 서울 출신 학자들을 등용했습니다. 시내통공을 실시하여 상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공사는 일시적인 일자리였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다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서울과 노비 등용도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시내통공도 일부 상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농민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 세금 부담의 불공평, 탐관 오리의 횡포, 이것들은 여전했습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었습니다. 양반 중심의 사회 구조를 바꾸려면 혁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은 기존 체제 안에서 개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씩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당장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1795년 3월 정조는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지방에 명하여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하라. 의창의 곡식을 풀고 부자들에게 권유하여 곡식을 내놓게 하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창의 곡식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부자들은 곡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부 선한 부자들은 곡식을 기부했습니다. 제주도의 김만덕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김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제주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정조는 김만덕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훌륭하도다. 그대의 뜻을 기리겠노라. 정조는 김만덕을 한양으로 불러서 포상했습니다. 김만덕이 원하던 금강산 유람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김만덕 같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바빴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굶어 죽었습니다. 정조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짐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 와도 이 시스템 안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24년 후인 18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세의 나이였습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 조선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1862년 진주밀란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봉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진압되었습니다. 조선은 계속 썩어갔습니다. 1910년 조선은 멸망했습니다. 2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설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떡국을 끓여 먹습니다. 가족들과 모여 세배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230년 전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설날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날에도 굶어야 했던 사람들, 새해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떡국 한 그릇이 간절한 소원이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화려한 궁중의례, 신하들의 상소, 왕의 정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삶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서 아사자 발견이라는 한 줄 기록뿐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5천여 명 아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권력자의 기록입니다. 왕과 양반들의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김득춘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농사지으며 살았지만 흉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 박씨 부인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아들에게 밥을 먹이려 했던 어머니,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안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려 했던 어머니, 복동이 같은 아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글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 떡국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이루지 못하고 죽은 아이,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795년의 비극은 한 해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1670년대 경신대기근, 수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810년대 기사대기근, 또다시 수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870년대 대기근,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굶주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연재해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가뭄과 홍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스템이었습니다. 토지의 대부분을 양반들이 소유했습니다. 백성들은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지었습니다.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세금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양반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중간에서 착취했습니다. 황곡을 빼돌렸습니다. 세금을 더 거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백성들을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조 같은 훌륭한 임금도 이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바꾸려면 기득권층의 이익을 건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선은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좋은 지도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불공평한 시스템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조선은 혁명을 피했지만 대신 멸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왕이 없고 양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전히 불평등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금을 회피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세금을 성실히 냅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230년 전 설날에 굶어 죽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다짐합시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겠다고. 모든 사람이 최소한 굶지 않고 최소한 새해 떡국 한 그릇은 먹을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내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입니다. 230년 전 이름 없이 죽어간 백성들. 그들은 이것을 바랐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우리처럼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모두가 떡국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바람을 이루었습니다. 적어도 굶지는 않습니다. 새해에 떡국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새해에도 밥을 굶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의 진짜 새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역사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1456년 6월 8일 새벽 저작거리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남자의 팔다리가 하나씩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그의 아들이, 그리고 또 그 옆에서는 손자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처형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집현전 부제학 박팽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아꼈던 신하, 단종의 스승이었던 그가 어째서 이토록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456년 6월 8일 한양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죄인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 온몸에 피멍이 든 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박팽년,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저자가 박팽년이냐? 조선 최고의 학자가 역적이 되었구나. 군중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박팽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일간의 혹독한 고문으로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지만 그는 쿨하지 않았습니다. 박팽년의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중림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형 박대년, 동생 박인년과 박기년, 그리고 그의 세 아들 박헌, 박순, 박분까지 한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음의 길로 나왔습니다. 능 지처참을 집행하라. 집행관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능 지처참, 대역죄인에게 내리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팔다리를 하나씩 자르고 마지막에 목을 치는 형벌이었습니다.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박팽년의 오른팔이 잘려나갔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으악! 그러나 박팽년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을 꾹 다물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한 줄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혀를 깨문 것이었습니다. 왼팔이 잘려나갔습니다. 오른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왼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사지가 모두 잘린 박팽년의 몸통만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단종 전하, 만세. 박팽년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마침내 칼날이 그의 목을 쳤습니다. 아버지. 바로 옆에서 아들 박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박순은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놈도 같은 방법으로 처형하라. 집행관이 명령했습니다. 칼날이 다시 번쩍였습니다. 박순의 오른팔이 잘려나갔습니다. 젊은 청년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박순은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80세의 할아버지 박중림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박팽년이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사지가 잘려나간 박순의 몸통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저작거리 흙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지막 칼날이 그의 목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어갔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팽년의 형제들도 차례로 처형당했습니다. 형 박대년, 동생 박인년, 박기년, 박팽년의 다른 아들들인 박헌과 박분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3대가 하루아침에 멸문당했습니다. 처형이 끝나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들은 대역죄인이다. 시체를 거두는 자는 같은 죄로 다스린다. 시신들은 저작거리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까마귀들이 날아들어 시신을 쪼아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이 1456년 6월 8일 박팽년 가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불과 22년 전 1434년까지만 해도 박팽년은 조선 최고의 천재 학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아끼던 신하였고 집현전의 집대성이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멸문의 화로 몰아넣었을까요? 조선 최고의 학자는 왜 역적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3대가 함께 죽어야 했을까요? 이제 39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17년 태종 17년 충청도 회덕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순천 박씨 집안의 박중림과 안동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박팽년이었습니다. 박팽년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난 가문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박원상은 공조전설을 지낸 명망 높은 관리였고 할아버지 박안생도 학식이 깊은 선비였습니다. 아버지 박중림은 더욱 뛰어났습니다. 그는 사려가 깊고 과묵했으며 경서에 해박한 학자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박중림을 살아있는 경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훗날 그는 김종서의 추천으로 대사헌, 이조판서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린 박팽년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뛰어넘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오. 박중림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떼었고 7살에 사서삼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0살이 된 지금은 경전을 논하는 수준이 어른을 능가합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박중림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어린 시절부터 글씨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필체는 중국 남북 조시대의 대서예가 종효와 왕이지에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는 조선의 왕이지가 될 것이오. 서예의 조예가 깊은 선비들이 감탄했습니다. 1432년 박팽년이 16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16세의 생원, 주변에서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박중림의 아들이 생원이 되었다더군. 아직 16인데 말이오. 천재라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려. 2년 후인 1434년 세종 16년 박팽년은 알성문과에 응시했습니다. 알성시는 임금이 문묘에 참배한 후 치르는 특별 과거였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선 박팽년은 18세였습니다. 같은 시험장에는 17세의 성산문도 있었습니다. 두 천재가 만난 것입니다. 문제가 나왔다. 시험관이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재생들이 붓을 들었습니다. 박팽년의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채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한 시험관이 소리쳤습니다. 이 답안은 경학과 문장, 필법이 모두 완벽합니다. 다른 시험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누구의 답안이요? 박팽년이라는 18세 재생입니다. 18세에 이 정도 경지라니. 박팽년은 을과 구등으로 급제했습니다. 같은 해 성산문도 급제했습니다. 조선의 두 천재가 동시에 과거에 합격한 것입니다. 급제 소식을 들은 세종대왕이 말했습니다. 박팽년과 성산문, 이 두 사람을 집현전에 불러들이라. 1435년 세종 17년 박팽년은 19세의 나이로 집현전 정자가 되었습니다. 정자는 집현전의 가장 낮은 구품 관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현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었습니다. 집현전은 세종대왕이 설립한 최고의 학술기관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인재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역사와 지리, 의학, 천문, 어학 등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박팽년이 집현전에 들어가자마자 맡은 일은 통감훈의 편찬이었습니다. 자치통감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박팽년의 재능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박팽년, 너는 집현전의 집대성이로다. 집대성,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학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경학, 문장, 필법 모두에서 최고 수준에 이른 학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세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글을 읽고 책을 편찬했습니다. 1438년 세종 20년 세종은 집현전의 젊은 학사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사가독서였습니다. 관청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 제도였습니다. 박팽년, 성산문, 신숙주, 이계, 하위지, 이석형. 너희들은 삼각산 진관사로 가서 독서에 전념하라. 세종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6명의 젊은 천재들이 삼각산 진관사로 향했습니다. 진관사는 한양 북쪽 삼각산 자락에 있는 고요한 절이었습니다. 6명의 학사들은 그곳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경전을 읽고 밤에는 시를 지어 주고받았습니다. 성산문의 시는 호방하지만 섬세함이 부족하고 하위지의 글은 논리가 뛰어나지만 시는 부족하네. 동료들이 서로의 장단점을 논했습니다. 그렇다면 박팽년은 어떤가? 박팽년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네. 경학, 문장, 시, 필법.
모자란 것이 없지. 동료들은 박팽년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사가 독서를 마치고 돌아온 박팽년은 집현전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1444년 집현전 부수찬, 1446년 부교리, 같은 해 교리로 승진했습니다. 1446년 9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박팽년은 성삼문, 신숙주와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조선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박팽년이 세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제 우리 백성들도 글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47년 세종 29년 박팽년은 문과 중시에 응시했습니다. 중시는 이미 급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을과로 다시 급제했습니다. 세종의 총애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팽년, 내가 있어 과인이 든든하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박팽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영광이 훗날 그의 가문 전체를 파멸로 이끌 씨앗이 될 줄을. 1448년 세종 30년 박팽년은 집현전 직제학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32세였습니다. 같은 해 그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박팽년을 강서원 좌익선으로 임명한다. 세종의 명령이었습니다. 강서원은 세자를 가르치는 기관이었습니다. 좌익선은 세자의 스승이었습니다. 당시 세자는 훗날의 문종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세자를 가르치며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자에게 경전을 가르쳤고 세자는 박팽년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1450년 세종 32년 조선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세종대왕이 승하한 것입니다. 제위 32년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팽년은 세종의 빈소 앞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신을 집대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신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종이었습니다. 문종은 즉시 박팽년을 불렀습니다. 경은 이제 세자시 강원 보덕이 되어 세자를 가르치라. 세자는 12세의 어린 홍위 훗날의 단종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어린 세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은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을 닮았습니다. 스승님, 이 구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단종이 물었습니다. 세자 저하, 그것은. 박팽년이 자상하게 설명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깊은 정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2년 문종 2년 또 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문종이 제위 2년 3개월 만에 승하한 것입니다. 문종은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문종은 어느 날 밤 집현전 학사들을 불렀습니다.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가 입궐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문종은 침전에서 신하들을 맞았습니다. 그는 어린 단종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경들. 문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인이 이 아이를 경들에게 부탁하오. 문종은 단종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세자가 너무 어립니다. 경들이 세자를 잘 보필해 주시오. 전하. 박팽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들이 목숨을 다해 세자 저하를 보필하겠습니다. 성삼문도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신들을 믿으소서. 문종은 술을 내렸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문종이 먼저 잔을 들어건 했습니다. 신하들도 술을 마셨습니다.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는 너무 많은 술을 마셔 취해서 쓰러졌습니다. 문종은 내시들에게 명했습니다. 경들을 입직청으로 옮겨 눕히라. 내시들이 세 신하를 업어 입직청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신하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몸 위에는 단비털 가옷이 덮여 있었습니다. 밤중에 문종이 손수 덮어준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손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해 세자 저하를 보필해야 하오. 박팽년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이것이 우리의 의리요, 도리요. 성삼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12세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박팽년은 승정원 좌부승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임금을 보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연에서 경전을 강의했고 정책을 논의할 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승지, 경은 과인의 스승이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요. 단종이 말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신은 목숨을 다해 전하를 보필하겠습니다. 박팽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단종을 진정으로 아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는 이미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단종의 숙부가 권력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1453년, 단종 1년,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계유정난이었습니다. 10월 10일 새벽, 수양대군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살해당했습니다. 단종의 외삼촌인 안평대군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박팽년은 그날 궁궐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피로 물든 궁궐, 쓰러진 대신들, 그리고 떨고 있는 어린 임금. 전하, 박팽년은 단종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박팽년, 경은 계속 단종을 보필하도록 하시오. 수양대군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 대감. 박팽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영의정이 되었고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단종은 이름뿐인 임금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1455년 단종 3년 윤 6월 마침내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났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그날 박팽년은 경회루 연못가에 섰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는 연못에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박형, 무엇을 하시오? 성산문이었습니다. 놓아주게.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네. 아직 상왕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누가 상왕을 보필하겠습니까? 성산문의 말에 박팽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소. 아직 끝나지 않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1455년 8월 세조 1년 박팽년은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했습니다. 한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상황을 복위시키겠다. 충청도에서 박팽년은 관찰사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조정에 보내는 장계를 쓸 때 그는 절대 신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거자를 썼습니다. 신은 신하를 뜻했습니다. 그는 세조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관찰사, 이 장계는 형식이 맞지 않습니다. 아전이 지적했습니다. 그대로 보내라. 박팽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조에게서 받은 녹봉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녹봉을 창고에 봉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나는 세조의 녹을 먹지 않는다.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성산문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현전 동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하형,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소? 성산문이 하위지를 찾아갔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오. 하지만 어떻게 하겠소? 방법이 있소. 성산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오면 세조는 반드시 연회를 베풀 것이오. 그때 상황도 함께 참석하게 될 것이고 그 자리가 기회요. 운검을 이용하자는 말이요? 그렇소. 운검은 왕을 호위하는 무사였습니다. 연회 때 유일하게 칼을 차고 왕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아버지 성승을 찾아갔습니다. 성승은 무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게 힘을 빌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상황을 복위시키려 합니다. 성승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돕겠다. 성산문은 유흥부도 찾아갔습니다. 유흥부도 무신이었습니다. 유형, 우리와 함께 하시오. 무슨 일인지 알고 있소. 나도 함께 하겠소. 이게 유성원도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김질과 권자신도 가담했습니다. 성산문은 박팽년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거사를 준비하고 있소. 형도 함께 해주시오. 밀서를 받은 박팽년은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의리요, 도리다. 문종께서 나에게 부탁하지 않으셨던가?
박팽년은 답서를 보냈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소. 그날 밤 박팽년은 아내를 불렀습니다. 부인, 예, 영감.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무슨 말씀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오. 다만 만약을 위해 박팽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감, 제발 무슨 일을 꾸미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헌이도, 순이도, 분이도. 그 아이들은 어쩌려고? 부인, 영감은 아버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감께서는 이미 80세가 넘으셨습니다. 만약 영감께 무슨 일이 생기면 알고 있소.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소. 박팽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리를 저버리면 사람이 아니오. 문종께서 나에게 세자를 부탁하지 않으셨소?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1456년 세조 2년 봄, 박팽년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문관 제학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성산문을 만났습니다. 성형, 거사 준비는 어떻게 되었소? 모든 것이 준비되었소. 이번 달 6월에 명나라 사신 윤봉이 옵니다. 윤봉? 그 윤봉 말이요? 윤봉은 조선 사람이었지만 명나라에서 관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종과 문종 때 조선을 도와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소. 세조는 윤봉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 것이오. 상황도 함께 참석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바로 그 기회군. 맞소. 아버지와 유흥부가 운검으로 들어갈 것이오. 그들이 세조를 제거하면 상황이 보기 하는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5월 박팽년은 어느 날 밤 강변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한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상왕께서 다시 왕위에 오르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리요, 도리다. 6월 1일이 다가왔습니다. 거사일이었습니다. 5월 31일 밤 박팽년은 단종이 유폐되어 있는 창덕궁으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상감마마, 박팽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경, 이렇게 위험한 곳에 17세가 된 단종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전하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경은 과인을 버리지 않았구나. 단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들이 곧 전하를 복위시킬 것입니다. 무슨,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박팽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경들이 과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오. 단종이 박팽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팽년은 궁을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1456년 6월 1일 아침, 한양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박팽년은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성공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 실패하면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조회에 참석했습니다. 세조가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명나라 사신 윤봉을 위해 창덕궁에서 연회를 베푼다. 상황도 함께 참석하실 것이다.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박팽년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다. 조회가 끝나고 박팽년은 성산문을 만났습니다. 준비는 되었소? 모두 준비되었소. 아버지와 유흥부가 운검으로 들어갈 것이오. 좋소. 그럼 오늘 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관리가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오? 세자 저하께서 병환이 나셨다고 합니다. 연회에 참석하지 못하신답니다. 박팽년과 성산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자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점심때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하께서 명하시기를 오늘 연회는
창덕궁 안의 작은 전각에서 열림으로 운검을 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성산문이 소리쳤습니다. 운검을 세우지 말라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운검이 없으면 칼을 들고 세조 곁에 갈 수 없었습니다. 박팽년과 성산문은 급히 모였습니다. 이게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도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겠소? 박팽년이 물었습니다. 운검이 들어가지 못하면 계획을 실행할 수 없으모. 유흥부가 말했습니다. 나와 권자신이 그냥 들어가서 칼을 뽑겠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이오. 성산문이 말렸습니다. 운검의 칼이 아니면 궁궐 안으로 칼을 들고 들어갈 수 없으모. 호위 군사들이 즉시 막을 것이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오?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겠소.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오. 박팽년이 말했습니다. 완벽한 기회를 다시 만들어야 하오. 서두르다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오. 유흥부는 불만스러웠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포기한다는 것이오?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오. 그날 저녁 연회가 열렸습니다. 세조와 단종 그리고 명나라 사신 윤봉이 참석했습니다. 신하들도 참석했습니다. 박팽년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 단종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종도 박팽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단종의 눈빛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이 아닌가? 하지만 박팽년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단종의 얼굴에 실망이 떠올랐습니다. 연회가 끝났습니다. 거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6월 2일 성산문이 박팽년을 찾아왔습니다. 박형, 문제가 생겼소. 무슨 문제요? 김질이 이상하오. 어제부터 계속 나를 피하고 있소. 김질이? 박팽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소. 혹시 김질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의금부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너희들을 영모죄로 체포한다. 뭐라고?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사들이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누가 고변했소? 성산문이 소리쳤습니다. 김질이 고변했다.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김질, 그 배신자. 성산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팽년과 성산문은 끌려갔습니다. 이게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도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팽년의 집에도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팽년의 가족들을 모두 체포하라. 아버지, 박팽년의 아들들이 소리쳤습니다. 80세의 박중림이 끌려갔습니다. 형 박대년, 동생 박인년과 박기년도 끌려갔습니다. 아들 박헌, 박순, 박분도 체포되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부인들은 나중에 처리할 것이다. 군사들이 말했습니다. 한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의금부 지하 감옥, 어둡고 축축한 곳이었습니다. 박팽년이 쇠사슬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박팽년, 세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조가 직접 국문하러 온 것입니다. 친국이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과인을 죽이려 했다고? 박팽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라. 누가 함께 했느냐? 이놈. 세조가 소리쳤습니다. 곤장 치라. 쾅, 쾅, 쾅. 곤장이 박팽년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20대. 피가 튀었습니다. 박팽년의 등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말하라. 누가 함께 했느냐? 성산문, 하위지, 유성원, 이계, 유흥부, 그리고 저희 아버지. 박팽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있지 않느냐? 김문기, 권자신, 성승, 송석동, 윤영손, 이휘. 박팽년은 모든 이름을 댔습니다. 이미 체포된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놈의 아비도 함께했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불효자식, 아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세조가 노했습니다. 하지만 박팽년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세조는 박팽년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는 은밀히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항복하고 다른 사람들만 영모를 꾸몄다고 말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하지만 박팽년은 웃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제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나리? 전령이 놀랐습니다. 나는 나리의 신하가 아닙니다. 내놈, 네가 이미 신이라 칭했고 나리의 녹을 먹었지 않느냐. 다음 날 세조가 직접 와서 따졌습니다. 저는 상황의 신하로 충청 감사가 되었습니다. 박팽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올린 장계를 보십시오. 한 번도 신자를 쓴 적이 없습니다. 오직 거자만 썼습니다. 세조는 박팽년이 올린 장계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살펴보니 정말로 신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거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내려주신 녹봉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창고에 봉해두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1년치 녹봉이 그대로 창고에 봉해져 있었습니다. 세조는 크게 노했습니다. 이놈, 감히 곤장을 더 쳐라. 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박팽년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다리뼈가 부서졌습니다. 6월 7일 박팽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팽년이 죽었다. 간수가 소리쳤습니다. 세조는 명령했습니다. 시체라도 거열형에 처하라. 다음 날인 6월 8일 박팽년의 시신이 저자거리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미 죽은 시신이었지만 사지를 찢는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끌려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0세의 박중림이었습니다. 박팽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노인은 아들의 시신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는구나. 시끄럽다. 이놈도 능지처 참아라. 박중림이 처형대에 올랐습니다. 80세 노인의 팔다리가 하나씩 잘려나갔습니다. 상감마마. 만세. 노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박팽년의 아들들도 차례로 끌려 나왔습니다. 장남 박헌, 차남 박순, 삼남 박분. 아버지, 할아버지. 박순이 울었습니다.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나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형 박대년도 처형되었습니다. 동생 박인년, 박기년, 박영년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집안의 남자들이 하루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박중림, 아버지 박팽년, 형제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3대가 하루아침에 멸문당했습니다. 저자거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시신들이 나뒹굴었습니다. 이들의 시체를 거두는 자는 같은 죄로 다스린다.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박팽년의 아내와 며느리들은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공신들의 집으로 끌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박팽년의 아내는 정인지의 집으로, 형수는 권공의 집으로, 동생의 아내들도 각각 다른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박순의 아내 성주 이 씨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대구의 관비가 되었습니다. 세조는 명령했습니다. 아들을 낳거든 죽여라. 박팽년의 재산도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충청도와 경기도에 있던 토지들이 종친과 공신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박팽년이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아니, 지워지려 했습니다. 오직 역적이라는 이름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박팽년과 사육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기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들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대구, 관아의 어두운 방 안, 성주 이 씨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불러 있었습니다. 부인,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여종이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한다. 세조의 명령이었습니다. 역적의 후손은 살려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그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씨가 신음했습니다. 부인, 힘을 내십시오. 여종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 여종도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 씨와 거의 같은 시기에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으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이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을 낳았구나.
그때 옆방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종도 아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산파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종은 딸을 낳았습니다. 순간 이 씨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이를 바꿀 수 있을까? 여종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이 씨의 생각을 알아차렸습니다. 부인, 제 딸을 부인의 아들과 바꾸겠습니다. 정말 괜찮겠소? 부인의 아들은 저희 주인님의 손자입니다. 제가 지켜야 합니다. 여종은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두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이 씨가 낳은 아들이 여종의 딸이 되었고 여종이 낳은 딸이 이 씨의 딸이 되었습니다. 관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부인은 딸을 낳았다고 여종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아니 부인의 아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름은 팍비라고 하겠습니다. 팍비, 종 박씨라는 뜻이었습니다. 천한 이름으로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관리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역적 팍팽년의 며느리가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라면 상관없다.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팍팽년의 손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팍비는 여종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무도 그가 팍팽년의 손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466년 세조가 승하했습니다. 그의 아들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1469년 예종도 승하했습니다. 예종의 조카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육신은 역적이었습니다. 팍비는 17세가 되었습니다. 1473년 어느 날 한 양반이 대구에 왔습니다. 이극균이었습니다. 그는 성주 이씨의 동서였습니다. 박순의 처남이었습니다. 이극균이 성주 이씨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버님의 부인,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소. 이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소. 아주버님께 아들이 있다고. 이극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게 사실을 말씀해 주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소. 이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팍비라는 이름으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팍비를 불러오시오. 팍비가 왔습니다. 17세의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팍팽년의 손자냐? 팍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알려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극균이 말했습니다. 세조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지금은 성종께서 왕위에 계신다. 성종께서는 어질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네가 자수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수 말입니까? 그렇다. 네가 팍팽년의 손자임을 밝히고 자수하는 것이다. 팍비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1473년 팍비는 조정에 자수했습니다. 저는 팍팽년의 손자입니다.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역적의 후손이 살아있다니. 하지만 성종은 자비로웠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팍비가 성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팍팽년의 손자냐? 예, 그렇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 내 조부의 죄를 내가 질 필요는 없다. 성종이 말했습니다.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내리겠다. 박일산, 오직 하나뿐인 산호보석 같은 귀한 존재라는 뜻이다. 황공하옵니다. 팍비는 이제 박일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조부의 후손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은 하늘의 뜻일 것이다. 잘 살거라. 박일산은 사면되었습니다. 그는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팍팽년은 역적이었습니다.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100년, 200년, 1691년, 숙종 17년, 235년이 흘렀습니다. 전하, 신들이 아래옵니다. 대신들이 숙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육신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육신? 팍팽년, 성산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웅부. 이들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옵니다. 대신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역모가 아니라 충절이옵니다. 숙종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과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사육신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죄를 사하라. 드디어 사육신이 복권되었습니다. 235년 만이었습니다. 팍팽년에게는 의정부 좌찬성이 추증되었습니다. 형조 참판보다 훨씬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팍팽년의 후손들이 조정에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선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들의 선조는 진정한 충신이었다. 숙종이 말했습니다. 1758년 영조 34년 다시 67년이 흘렀습니다. 영조는 팍팽년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충정, 충성스럽고 올바르다는 뜻이다. 팍팽년의 묘소도 정비되었습니다. 서울 노량진에 사육신 묘역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최씨 집안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유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팍팽년 대감의 유골입니다. 최씨 집안의 노인이 말했습니다. 1456년 처형 당시 저희 선조께서 몰래 시신을 거두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유골을 보관해 왔습니다. 302년 동안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최씨 집안이 302년 동안 유골을 지켜왔다니 이것이 조선의 의리로다. 팍팽년의 유골은 예장으로 다시 장사되었습니다. 정식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정려문을 내렸습니다. 팍팽년의 집 앞에 충신의 표시로 붉은 문을 세운 것입니다. 팍팽년의 후손들은 대대로 번성했습니다. 박일산의 아들, 손자, 증손자, 순천 박씨 충정공파는 조선 최고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대구 달성군 묘리에는 팍팽년의 후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사를 지었습니다. 팍팽년뿐만 아니라 사육신 모두를 모신 사당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팍팽년의 현손 박계창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팍팽년의 사당 앞에 5명의 초췌한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박계창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성산문, 이계, 유성원, 하위지, 유웅부요. 선조의 동료분들이시군요. 팍팽년은 손자가 있어서 기일의 제사라도 받는데 우리는 후손이 없어 배가 너무 고프오. 꿈에서 깬 박계창은 즉시 육신사를 지었습니다. 팍팽년뿐만 아니라 사육신 모두를 함께 모신 것입니다. 지금도 육신사에서는 매년 제사를 지냅니다. 팍팽년과 사육신을 기리는 제사입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팍팽년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 했던 충신이었습니다. 3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지만 그들의 충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팍팽년은 말했습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야광명월이야 밤인들 어두우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도 검은 것처럼 밤에도 빛나는 명월처럼 임금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235년이 걸렸지만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죽었고 그의 권력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팍팽년의 충절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왕위를 빼앗은 세조였을까요? 아니면 의리를 지킨 팍팽년이었을까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팍팽년은 단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최씨 집안은 팍팽년의 유골을 302년간 지켰습니다. 여종은 주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딸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의리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3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박일산이 살아남았습니다. 팍팽년의 혈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35년 후 마침내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팍팽년 가문 3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의리는 영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